이 세상 모두 사랑이라면 이 세상 모두 추억이라면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하지만 나는 50대 사랑도 못해 노래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정말 바보야 이 세상 모두 사랑이라면 이 세상 전부 추억이라면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하지만 나는 슬픈 50대 여러분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은 지금의 정신 상태로 한 30대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.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사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어릴 때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. 부끄러움이 정말 많아가지고 말을 별로 안 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있죠. 그걸 잘 못했어요. 그러니까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했죠. 막 이상한 공상 있잖아요. 뭐 하여튼 이상한 공상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는 골목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었어요. 아니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이 있었어요. 서점에 가면은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이제 몰래 보는 거예요.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. 그 주인 아저씨 눈치 보이니까. 그러면 이제 보다가 또 끼워 넣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가고 또 가서 끼워서 보고 그때만 해도 도서관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. 그러니까 사색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30대 여러분 초반 있죠. 한 초반쯤 되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.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 다 살았는 것 같은 거예요.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. 재미가 없고 보통 뭐 여자들이 뭐 예쁜 옷 입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잖아요. 뭐 기금속에 뭐 이런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옛날부터도 관심이 없었어요.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그렇게 좋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게 너무 아깝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0대 중반쯤 되니까 사는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.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책을 읽었죠. 막 책을 읽었는데 막 그때 그 전혜리라는 그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 여자가 독일에 가가지고 그 쓴 책이 있어요. 근데 그 여자한테 좀 빠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회가 아주 우울하고 불행한 사회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외국에 가서 자기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감정에 빠졌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문학적으로 그 여자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내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는 없는데 그때 이제 저 나이대에 때는 어떤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? 야, 내가 진짜 금수저고 내가 좀 유복했더라면 나도 저 외국 가서 저렇게 이제 좀 내 감정에 이렇게 좀 빠져갖고 어떤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하여튼 30대쯤 되니까 한 중반쯤 되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. 너무 많이 살았다 싶은 그때 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. 진짜 이제 너무 오래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 치면은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왜 인간은 태어났고 왜 아프고 생로병사를 왜 겪으면서 왜 희로애락이 발생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 거죠. 사색을 했는데 또 그때는 진짜 뭐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. 재밌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.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프랭카트 한 개를 발견해요. 아,
사주팔자, 뭐 풍수지리, 당신의 운명을 알면 뭐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. 이러면서 땡땡땡 대학교 그 사이에 뭐 대학교 뭐 무슨 강의 있죠 그런 거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저거다. 저게 바로 나의 답을 줄지도 모른다. 내가 저기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.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. 그것도 이제 막 가서 배웠죠. 배우니까 진짜 제가 제일 젊었는 거예요. 다 뭐 한 최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60대고 뭐 70대 80대 이런 할아버지들 있죠. 교장 선생님 뭐 퇴직하셨는데 거기 오셨거나 뭐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자축 인묘 뭐 그런 거 있잖아. 가불병정 이런 거. 그 이제 한문을 이제 그때는 저 세대가 이렇게 한문을 하는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한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어려운데 또 막 그림을 그린 거죠.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의 책을 좀 읽었으니까 그 해석을 그 책을 거기서 학교에서 주는 책을 받았는데 그게 엄청 두꺼웠어요. 진짜 두꺼웠는데 그걸 한 일주일 만에 다 읽었고 치워버려. 다 읽고 치워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그런 데는 조금 책을 평상시에 읽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. 한 일주일 돼 보니까 그걸 뭐 배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갖고 아니 서점에 가갖고 또 한 그런 책 종류를 한 7, 8권을 또 쌌어요. 사갖고 막 주구장창 읽었죠.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 말 속에 거기에 또 장단점을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명리학 있죠. 명리학 뭐 사주팔자 그걸 배웠어요. 그거 배우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균융하복 뭐 자신의 그 행복을 뭐 불행과 행복을 점치는 어떤 그런 점으로 변형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명리학을 좀 알고 나면은 주역을 이해하기가 엄청 쉬워요. 주역을 이해하기 엄청 쉽다는 거죠. 쉽고 그 동양 사상, 오리엔탈 사상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연의 원리, 그러니까 음양 오행의 원리, 이제 그 원리라는 거죠. 그래서 학문적이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상하게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? 내 산명은 어떨까? 내 운명은 어떨까? 이렇게 변형돼서 그렇지 실제로 학문적인 가치는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좋았는 게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게 운명론으로 치거나 어떤 숙명론으로 치면은 어차피 그 정해진 어떤 길을 가는 거잖아. 정해진 길을 가는데 내가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.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거지가 어느 날 와갖고 점술가한테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언제 제가 부자가 되나요? 이러잖아요. 그럼 거지가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 뭐 있어요? 뭐 잔치집을 만나든가 어디 뭐 가가지고 부잣집에 밥을 얻으러 가갖고 밥을 많이 얻거나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잖아요. 맞잖아요. 그죠? 그러면 항우의 사주가 있어요. 항우의 사주가 먹는 거를 걱정 안 하잖아요. 맞잖아요. 그러니까 그 운명론을 보면 어떤 급수가 다 있는 거예요. 이미 정해진 어떤 급수가 라벨이 다 있는 거예요. A급, B급, C급 다 있는 거예요. 그럼 저 밑에 그렇게 쉽게 말해가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운명론을 치면 몇 단계로 올라가겠어?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. 이미 정해졌다면. 만약에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잖아요. 그럼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추락한다고 쳐요. 제일 바닥까지 갈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. 한두 단계, 서너 단계는 내려와도 제일 바닥까지 내려오는 건 어렵다는 거죠. 그럼 제일 바닥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제일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바닥에 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. 운명론으로 치면은. 근데 그 명리학의 전부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
운명론이든, 그냥, 개척론이든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학문 자체에서 내 삶을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. 방법이 있는데, 사람들이 그걸 간과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학문을 왜곡되게 변질되어 갖고, 사람들한테 전파되어 갖고, 단지 자신의 기룡 하복을 점치는 것만으로 변형되어서 그렇지, 그 학문 자체로 보면은 되게 가치 있는 학문이에요. 가치 있는 학문인데, 제가 그걸 37살에 배웠으니까,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, 그 학문이 옛날에는 엄청나게,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. 봉건사회, 뭐 아니면 유교사회, 뭐 일단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의 아들, 누구의 아들, 뭐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은, 그때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대에서 사주팔자 운명론은 어쩌면은 조금은 더 유보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유연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, 그걸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. 그 학문에,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 학문에 대해서 어렴풋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생긴다는 거죠. 명리학과, 사주팔자, 그리고 운명론, 뭐 숙명론, 이런 거.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, 그 학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, 그렇게 알게 된다면, 그렇게 뭐 점술에 가들이 하는 말이 휘둘리지 않고, 뭐 자기 인생의 어떤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, 그런 것들이 더 굳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드리고, 다음에 이렇게 요거 이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, 그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냥 그 명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코끼리가 있잖아요. 근데 각자 뭐 이것저것 만지면서, 이것저것 보면서 이것저것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전체를 다 한다고 말하는 거고, 코를 만지면서 전체를 다 한다고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내가 만지는 어떤 부분,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, 더 큰 세상, 더 큰 세계, 더 큰 사물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명리학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,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, 그 점술가한테 가거나, 어떤 사람들이 그게 나의 운명을 쉽게 점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. 그 얘기를 제가 이어서 해드릴게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아주 쉽게,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, 제가 아니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,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주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. 기대하세요.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끊어야겠어. 제가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뭐 급한 전화가 오면 못 받아.